대표님이라는 네. 호칭이 제일 익숙하시겠지만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세요? 사실은 이제 글로 옮기는 작업은 저희 집사람이 다 했어요. 아, 그리고 공저자죠?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뭐 느낌들, 뭐 제 마음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면 글로 옮기는 작업을 집사람이 좀 해요. 근데 집사람이 어렸을 때 9살에 집에서 불이 났대요. 마당에 놀고 있는데 3살 동생이 집 안에 있으니까 구하러 들어가서 이불로 막 싸가지고 동생은 나오고 본인은 열에 노출이 되니까 온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덮여있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녹아내렸어요, 다.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병원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처럼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본인은 그래요, 항상. 아, 나는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그렇게 일을 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한 군데서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대요.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혼자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런 작가들처럼 이런 책을 한번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내보자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한번 해보자고. 전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왜요? 안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사연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집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 이런 고독사에 대한 것도 세상에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번 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책을 처음에 내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아, 그럼요. 특히 문장력이 좋으니까요. 한 번씩 다투잖아요. 네. 그러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혼날 정도로 잘못을 했나? 싶을 정도의 이렇게 답변들이 오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너무 미안해. 항상 사과를 하게 되고. 야, 진짜 네. 훌륭하신 부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책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세별 작가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알겠어요. 굳이 남들이 외면하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이런 일은 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알려드려야 우리가 그걸 보고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책을 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의 주 내용이 그거예요. 고독사하지 않는 법.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그 작가님이 느끼신 점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한 발짝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셨다면 이런 안타까움도 내비치시고, 그렇죠? 네네. 전편인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책은요, 고독사를 좀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는 됐지만 그래도 고독사에 대한 비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뭐 사람들의 나이나 뭐 성별에 관련 없이 고독사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아니라 이 책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마지막 이삿짐을 나르는 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흔적들을 다 삭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 집에서 또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터전을 위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유족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 집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에피소드 위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장년층이 생각보다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죽음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40, 50대는요, 직장을 잃어도 할 일이 없어요, 정말. 그 분야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랑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경기가 무척 안 좋다 보니까 재취업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어디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40, 50대는요. 오히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지금 야 요즘 세상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굶어서 정말 돌아가세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집에다 받아다 놓고 그거를 받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래 내가 이 긴급 생계비 지원 받아봐야 한두 달 더 사는 건데 어차피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무슨 차이일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옆집에 문을 두드려가면서 저 죄송한데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집안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잘못 다치셨는데 네. 혼자 사셨기 때문에 아무데도 연락을 못하고 그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지하는요. 화장실이 계단이 더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예. 화장실이 낮아요. 네네. 그러면 샤워하고 나오시면서 몸을 혼자 사는데 뭐 내려와서 닦지 이렇게 구부려서 그렇죠. 몸을 닦고 불편하니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물이 묻은 채로 이걸 내려오다가 실족사로 그 흔한 발매트만 하나 놔뒀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니면 이제 혼자 약주들 드시고 그러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나오시면서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고스란히 청년들한테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술을 마셔요. 기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요. 그냥 만병통치약이 술처럼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술만 마신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이 시대를 또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네. 아버지가 영 연을 끊으셔서 네. 아들이 장성해서 네. 이제 77이 되신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는 나이가 더 많으시지 싶어서 엄청 찾으셨는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참 그렇게 무서워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 우리 부모를 찾는데도 도움을 못 받아요.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면 혈육이라고 해서 연락이 와요. 내가 이 동네를 몇 번을 와서 뒤졌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살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전 친한 친구분들한테 아버지께서는 자식의 이제 건강을 염려하고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스스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지병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사신 건데 또 아드님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서 혼자 계시고 아들에게 연락을 못 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들, 하고 싶은 얘기들을 편지로 써가지고 항상 그렇게 놔두셨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 편지 뭐를 전달을 해드릴 때 사실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더 큰 고통일 수도 있고 과거를 더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요. 유품정리사는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유품들을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 발견하고 이제 작가님께서 이걸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네. 드리면 지금도 그렇게 우시는데 네. 이걸 읽고 또 그야말로 붙이지 못한 편지, 받아보지 못한 편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부디 그런 분들은 정말 죄책감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동안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다른 그 정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1차 정리를 했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다시 대표님한테, 다시 작가님한테 연락을 하신 젊은 유족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면 먼저 묵념을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 고인분이 돌아가신 자리를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이 힘들어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이 돌아가신 자리에 이불이나 뭐 박스들 다 깔아놓고 밟아가면서 짐들 다 빼고 장판 둘둘둘 말아가지고 꺼내면 일이 쉬워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가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세요? 야,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도 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니? 돌아가신 자리를 먼저 청소를 하는 게
고인에 대한 이해를 다 하는 거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자. 사실은 또 마음들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뭐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라면 박스를 이렇게 펴가지고 덮어놓고 밟고 일을 하시는 거를 하필 유족에게 들킨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부터 좀 청소 좀 하시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냄새 나 죽겠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와서 잔소리까지 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나 일 안 할란다고 그러면서 가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하던 중간에 현장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시 예를 갖추고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랬던 사연이에요. 저는 책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현장은 내가 해야 한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내가 들어드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약간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직접 다 청소하고 보내드려야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항상 집사람이랑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뭐 오빠가 개똥 철학이 좀 있긴 한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주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하면요. 10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져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 제가 힐링을 받고 마음적으로 치유하는 거를요. 집사람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 알게 돼서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어떻게 그런 보석 같은 분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능력도 좋으세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횡재한 거죠. 네? 전 좀 잘생겼고. 아니 진짜 너무 네.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그걸 오늘 꼭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걸 겪으면 예를 들어 이제 배우나 이런 분들은 몇 달 동안 그 역할에 몰입해 있다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시기도 네네. 하고. 근데 그걸 거의 매일매일 남의 인생에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깊이 개입하는 느낌이 드실 텐데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빠져나오시지? 어떻게 이 쌓인 걸 해결하시지? 부인 덕분이었네요. 아,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청주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돼서 유품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유가족의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젊은 청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군대 제대하고 취업이 잘 안 돼서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속상한 마음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건설 현장 막노동을 해가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대학교까지 다 보내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야 너는 취업도 못하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술이나 먹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아유 아버지 나도 속상해서 술 한 잔 마셨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화나니까 뺨을 한 대 올려쳤어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그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다음날 아버지 출근하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저는 감히 제가 유품정리사가 그런 유서들을 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유서에는 아버지를 악담하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에 왔지만 결국 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이 속상한 마음을 편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년 동안 이 아버지가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던 자리에서 고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벽에 써놨더라고요. 아들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현장에 일을 하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려고 청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집사람이랑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유, 참.
아까 작가님이 유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오래 품지 마세요를 작가님에게 그대로 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 책 후속작 진짜 잘 내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셨는데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작가님 스스로가 좀 치유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책을 내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집사람도 스스로 뭐 되게 너무 만족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생은 정말 너무 좋은 인생이야. 우리가 이런 책이라는 것도 한번 내보고 이 책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밤새워 저녁에 계속 집사람이랑 얘기도 막 한번 하고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선생님 또 뵙고 너무 저는 좋아요. 정말 잘 내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쭉 읽다가 단어로 표현하면 뭉클, 울컥, 네. 훌쩍, 그리고 덜어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으로 자기 삶을 좀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작가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 구절이 좋아서요. 때로는 작은 다정이 타인의 세상을 구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더는 홀로 쓸쓸히 떠나는 이가 없는 내일을 꿈꾼다. 그 바람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닫힌 방문을 연다. 그리고 남겨진 것들을 기록한다. 또 한 명의 인생을 지웠습니다. 라는 문구 대신 또 한 명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누군가의 인생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남겨진 이야기에서 출발한 이 책이 시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다정이라는 말이 참 좋아서요. 타인에게도 작은 다정, 하지만 내가 나에게도 작은 다정을 베풀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다정이라는 게 보면요. 내가 다정하게 대하면 그 다정이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저의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이 일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공저자인 부인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